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국내 이 기업들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많이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육안으로 실제로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데이터 센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니시거나 회사 다니시면 회사 한쪽 또는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도 중앙전선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컴퓨터가 이제 놓여져서 이제 인터넷 예를 들어 웹 호스팅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뭐 전산 연구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 근무하는데 증권사 한 층에 다 전산 장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여의도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얼마인데 예, 그거를 컴퓨터를 놓는 방으로 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를 놓는 방을 이전했어요. 그때는 이제 판교 이런 데로 이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를 들면 판교에 IDC라는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내 컴퓨터를 갖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회사한테 임대료를 내고요. 그리고 내 컴퓨터가 남들이 손을 못 대게 열쇠로 잠가 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밖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는 도심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냥 빌딩이에요. 그냥 빌딩인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가끔은 창문이 없기도 하니까 창문이 없는 건물 찾으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창문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예. 이제 도심에 있는 건물인데 막상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지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차장이 있죠. 1층에는 예, 출입 통제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보안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층에는 사무실이 있겠죠. 예, 거기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3층부터 예를 들어 10층까지가 데이터 센터인데 3층이나 5층에는 보통 4층에 놓여질 컴퓨터들을 위한 전원 장비, 그다음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터를 위한 보조 장치들이 한 층 들어가고 한 층은 컴퓨터가 들어가고 한 층은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고 한 층은 이제 컴퓨터들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층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다. 해외 같으면 그런데 이제 땅이 많으니까 굳이 이걸 이렇게 고층 빌딩으로 올릴 필요가 없죠. 네, 단층으로 쭉 깔아놓습니다. 쭉 깔아놓고 한 층은 컴퓨터, 한 층은 보조 설비. 예,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마 뭐 저기 이제 보통 이제 판교 쪽이 이제 그 안양 쪽이나 아니면 저기 서울 서남부권 아니면 이제 목동이나 일산 이쪽으로 가시면 데이터 센터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보셨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지하에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죠. 투자비가 얼마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예전부터 좀 계속해서 좀 커져가는 시장인데 현재 시장 규모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이제 금액면으로 보다는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가 왜 커지는지 동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전산으로 컴퓨터로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유통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화질 동영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꼭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도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과 데이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면 차와 어떤 차를 관할하는 이제 다른 이제 외부에 있는 컴퓨터와 계속 통신을 해야 될 거고 그쵸. 집 안에도 이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모두 다 인터넷이 되는 이제 그런 시설들 이제 가전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트래픽이 늘어나는 게 이제 당연히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나 최근에 또 보면 기업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할 때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클라우드 쓰는 게 또 데이터 센터 증가의 큰 동인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게임 회사다. 그러면 게임을 이제 고객한테 이제 제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사서 놓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클라우드를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특히 제가 작은 회사예요.
대박이 날지 실패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10대 사서 예를 들어 왔다고 칩시다. 너무 잘 돼. 10대 계속 살려니까 귀찮고 만약에 30대를 샀는데 게임이 망했어요. 네. 이것도 쓰기가 어렵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아니면 구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그들의 이제 컴퓨터와 그들의 연산 장비와 네트워크와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비용만 내면 되는 거죠. 확장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내가 보안이나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도 훨씬 덜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업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자기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추세고 클라우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니면 오라클이나 이제 이런 이제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이걸 일반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들은 본인들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만들 역량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뭐 AWS의 데이터 센터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죠. 근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임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모두 다 자기 건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는 걸 임차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컴퓨터를 위한 건물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가 들어가는 공간 상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기업에 임대해 주든 이런 이제 클라우드에 임대를 해주던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겠죠. 예, 부동산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예전에 휴대폰 쓸 때 이 데이터 요금제하고 요즘의 데이터 요금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컴퓨터며 뭐며 IT 기기들이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또 데이터 센터의 전방산업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다면 요즘에 AI 시장도 빠르게 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챗 GTP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AI용 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HBAC 이런 GPU들이 들어가는 서버인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AI를 위한 이런 이제 칩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고객들한테 임대료를 받을 거잖아요. 네. 임대료를 뭐 기준으로 받냐면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소매 고객은 그냥 이제 컴퓨터 몇 대 들어가는지 공간 기준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용량 고객은 이제 용량 기준으로 받거든요. 전력 용량 기준으로. 그런데 AI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기도 많이 써.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커다란 수요인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데이터 센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반면에 짓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전기 확보하기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네 이런 이제 양면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AI가 최근에는 큰 이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계속 이쪽 데이터 센터 산업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데이터 센터 산업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이제 선진국에서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일단 한번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해당하니까 공급이 얼마나 되나, 공실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도시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보면 지금 이제 반기 단위로 제가 적어놨는데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이제 회색 선을 보시면 공실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떨어졌죠. 원래 임대 사업을 하면 자연 공실률이 한 10%, 8%에서 10%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5% 아래로 떨어졌다. 상당히 많이 지었는데도 공급이 모자른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는 이제 크게 도쿄,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가 이제 큰 시장인데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은 계속 늘었는데 공실률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많이 지어도 공실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아시아 상황도 좀 동일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봐서 수요가 더 높으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당연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 거대화되고 있거든요. 거대화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 추이는 사실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특정 고객만 대상으로 조그맣게 할 때는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점점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형으로 짓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낮출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단가가 낮춰져 왔는데 이제 작년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요도 이제 많이 지었는데 여전히 수요는 모자라고 임대료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차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가 거의 플랫한 걸로 보여요. 예, 원래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더 정확하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제 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올랐고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올해 또 올랐습니다. 올해 이제 이건 이제 올해 건 제가 안 넣어놨는데 예, 네. 작년에 나간 보고서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요 도시별로,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좀 활발하니까 주요 도시별로도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본다라고 예. 하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어디에 지어지는지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어디 제일 많냐면요. 희한하게 버지니아 북부에 제일 많아요. 뉴욕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실리콘밸리에 LA 도 많을 줄 아니고. 알았어요. 실리콘밸리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주요 허브 네. 중에 하나인데 버지니아 북부에 제일 많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네. 버지니아 비치, 버지니아 해변이죠. 비치와 그다음에 유럽 스페인 지역을 연결하는 이제 마리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용량을 가진 통신선입니다. 이 통신선이 이제 지어지면서 이게 물류센터를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일단 공급하는 쪽 가깝든지 아니면 배달하는 쪽 가깝든지.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도로가 제일 중요하죠. 고속도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계 최대의 도로가 깔린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네네. 미국과 유럽을 잇는. 그전에는 사실 뉴욕에서 런던으로 들어갔든가 프랑스 북부로 들어가든가 돌아가면서 트래픽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 아래 케이블이 들어오고 이 지역에 전력 공급도 용이하고 이러면서 버지니아 북부가 미국 안에서 최대의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 케이블과 연결성이 좋은 지역에 짓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실리콘밸리 같은 아니면 뉴욕 같은 이런 수요가 있는 지역. 많은 지역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버지니아가 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미국은 그렇고 아시아 지역은 딱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뭔가 좀 땅값도 비쌀 것 같고 아시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아시아의 전통적인 허브는 미국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이 쭉 넘어 어디로 먼저 떨어질까요?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입니다. 예, 도쿄로 떨어지죠. 그래서 도쿄에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도쿄에 제일 많고 네.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 동남아의 허브는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에 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홍콩 그다음에 호주로 들어가려면 시드니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4개 도시가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센터의 허브인데 여기서 싱가포르가 보면 다른 지역보다 지금 짓는 양이 약간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슈인데 네.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는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쵸. 전력 사용도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했습니다. 아예 짓지 마 하다가 요즘에는 뭐 한 1년에 한 40메가만 지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가까운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아시아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디에 좀 많이 집중되나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는 이제 수요지와 근접한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해저 케이블이 어디로 들어오면 부산으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부산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좀 보이는데 춘천에 있는 거는 자사용이에요. 네이버 자사용, 삼성 SDS 자사용. 그 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건 공공기관용. 그 다음에 광주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여수에 이것도 공공기관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용이 많다. 다만 이제 뭐 광주에 국가 AI 단지 이런 거 있는데 AI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AI는 고객과 근접성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빠르게 줘야 되는 필요도 있고 고객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길을 물어봐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받고 가까운 데서 빠르게 연산해서 다시 회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일 때고 만약에 내가 AI를 개발하는 입장이에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트레이닝 시킬 때는 빅데이터가 있는
사용자와는 조금 멀어도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이제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제한된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 살 곳도 없는 데다가 너무 수도권에 밀집이 되다 보니까 뭐 정부 청사를 옮기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는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전력 다소비 시설이거든요. 보통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데이터 센터 큰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민원 이슈도 있고 전력 공급 이슈도 있고 특히 수도권에는 전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네. 지도는 조금 잘못 나왔는데 강원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강원도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전력 다소비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전기 공급을 제한을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 분산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고객은 클라우드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WS나 이런 해외 이제 사업자들이 와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와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네.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산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분산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틀렉 여기서 이제 바틀렉이 뭐냐? 입지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기존의 입지를 잘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인 투자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미국에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리츠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가 그림 상당히 괜찮아요. 리츠가 원래 고금리가 되면 주가가 망합니다. 주가가 망하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것도 S&P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작년에 계속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AI나 이런 이제 실적 좋은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계속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도 많이 주지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주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리츠 형태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는 리츠 쪽도 없는 거예요? 예, 국내는 리츠 쪽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진짜요? 자산운용사들이 자산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통신 3사들, 그 다음에 이제 SI 회사들, 그 다음에 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제 별도의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센터는 사실 혼자 공부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커지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좀 활용될지, 증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한 번 더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해주실 얘기가 너무 많아서 게다가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빠르게 많은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해상풍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약간은 지금 현재 시장 중심에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좀 알고 계시면 활용에 봄직한 좀 커지는 시장이라는 점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랜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오후장 들어섰는데 여전히 나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